거만한 시선으로 가득 찬 법정 한가운데에서 한 거지가 백만장자에게 조롱당하고 체포를 요구받는다. 하지만 한 소년이 재판을 중단하고 판사에게 도전하며 모든 것이 바뀐다. 저 거지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일 증거를 소년이 제시할 때까지 비웃음이 울려 퍼진다. 그가 백만장자를 지목하자 침묵은 누가 진정 죄인의 자리에 있었는지 드러냈다. 해운대와 대비되는 낙동강변, 판자촌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부산의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웅장한 부산지방법원, 앞에는 올해의 재판이라고 지역신문들이 이미 부르고 있는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인파가 몰려 있었다. 주요 법정 안에는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60대 노인 김영수 씨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이재 판장님의 입장을 알리자 그의 주름지고 굳은 살 박인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웅성거림은 즉시 멈췄다. 제5민사부 이재 판장님 입장하시니 모두 일어서십시오. 판사가 알렸다. 검은 법복을 입은 남자가 굳건한 발걸음과 엄숙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의 주위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피고를 향해 비웃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경상남도의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에게 고소당한 노숙자를 보는 병적인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책, 번째 줄에는 박태호 씨가 이탈리아산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법조계에서 법정의 상어로 알려진 그의 변호사 최 변호사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박태호 씨는 지난 몇 년간 부산의 풍경을 바꿔놓은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소유한 박태호 건설의 사장이었다. 민사소송번호 2023-789004 원고 박태호, 피고 김영수. 판사가 안경을 고쳐 쓰고 고소장을 읽으며 알렸다. 기물파손 재산 송해, 사유지 침입 혐의입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나오십시오. 간단한 정장 차림에 지쳐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일어섰다. 국선 변호인단 하는지 변호사는 팔에 서류 더미를 안고 있었고 깊은 다크서클이 눈에 띄었다. 재판장님, 국선 변호인단입니다. 김영수 씨를 변호합니다. 반대편에서는 최 변호사가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으로 일어섰다. 초의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최 변호사입니다. 박태호 씨를 변호합니다. 대조는 명백하고 의도적이었다. 대부분 기업가, 기자, 상류층,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방청객들은 이미 그 재판의 결론을 내린 듯했다. 원고 측 고소부터 시작하죠. 판사가 명령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법정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금식에는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고 그는 연극적으로 몸짓을 했다. 재판장님, 우리는 사유재산 존중과 계획적인 기물파손의 명백한 사례에 직면해 있습니다. 3월 15일, 피고는 제 의뢰인의 소유인 해운대 럭셔리 빌리지 부지에 무단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진 담장의 일부를 파괴하고 1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조경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는 극적인 멈춤을 하고 김영수 씨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순전히 악애 때문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경멸 때문입니다.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흔히 갖는 모든 것이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동의하는 웅성거림이 법정 내에 울려 퍼졌다. 박태호 씨는 카메라를 위해 연습한 진지한 표정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만약 지불되지 않을 경우 박태호 건설의 감독 아래 5년 이상 지역사회 봉사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김영수 씨를 사실상 현대판 노예 생활로 몰아넣을 판결이었다. 국선 변호사는 격렬하게 수첩에 메모하며 변론을 준비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의 승산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는 고소를 다툴 감정인을 고용할 돈조차 없었다. 방청석 맨 뒷줄에 11살 소년이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우는 김민정 선생님과 박준영 기자의 아들로 며칠 동안 이 재판을 꼭 봐야 한다고 부모를 설득하여 데려왔다.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그는 아버지에게 몇 달 전 생일 선물로 받은 낡은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이제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알렸다. 강혜진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태호 씨의 아내가 우아하게 지정된 의자로 걸어갔다. 명품 드레스와 은은한 보석을 착용한 그녀는 부산 상류층의 세련미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강혜진 씨, 침입 순간을 목격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보네. 그녀는 피고를 직접 쳐다보는 것을 피하며 대답했다. 정원사들의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담장을 넘어 정원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수입한 브로멜리아 화초들을 모두 짓밟고 관계시설을 손상시켰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도주하면서 담장의 일부를 부수었습니다. 이지훈은 휴대폰을 더 세게 쥐었다. 불안과 분노가 뒤섞인 채 아랫입술을 깨물며 그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김영수 씨는 그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채 그저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변호사가 개입하려 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비상 상황이 있었고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비상 상황이요? 최 변호사가 비웃는 듯한 웃음으로 말을 끊었다. 사회에 기생하는 사람들의 비상 상황은 항상 똑같습니다, 변호사님.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가장 쉬운 길을 찾는 것이죠. 새로운 웃음소리가 법정 내에 울려 퍼졌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하며 망치를 두드렸다. 증언을 계속하십시오. 이 재판장님이 주장했다. 강혜진 씨, 피고가 재산을 손상시킬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확신하십니까? 강혜진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내면의 갈등이 보였다. 그녀는 남편에게 빠른 시선을 던졌고 남편은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 굳건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확신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더 많은 손상을 입히며 도망쳤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침내 허락도 없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렇지 않았어요. 나리! 제가 달린 것은 조용히.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명령했다. 김영수 씨, 허락될 때만 말하십시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지훈은 자리에서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초조함을 알아차렸다. 아들 괜찮니? 김민정 씨가 속삭였다. 원하면 가도 돼. 아니요, 엄마.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끝까지 있어야 해요. 원고 측 변호석에서 최 변호사는 파괴된 정원, 손상된 담장 사진과 상세한 수리 비용 명세서를 제시했다. 모든 것이 꼼꼼하게 문서화된 듯 보였다. 보시다시피 재판장님, 피해는 광범위하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일자리와 발전을 가져다주는 제 의뢰인이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법규조차 존중하지 않는 개인에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마침내 기회를 얻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후 어려움을 겪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되기 전까지 30년 이상 벽돌공으로 일했습니다. 박태호 씨는 은밀하게 눈을 굴리며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변호사는 미소로 답했다. 게다가 변호사는 계속했다. 고려해야 할 완화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은 비상 상황에 처해 있었고 변호사님, 판사가 말을 끊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인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침묵이 충분한 답이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숙이며 패배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판사가 계속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와 반대 증거의 부족을 고려하여 저는 기다려. 그 외침이 법정 내에 울려 퍼지며 판사의 말을 끊었다. 모든 머리가 뒤를 향했고 이지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놀란 그의 부모는 그를 다시 끌어당기려 했다. 이지훈, 뭐 하는 거니? 그의 아버지가 당황하여 속삭였다. 하지만 소녀는 충격받은 시선들을 무시하고 중앙 복도를 따라 나아갔다. 그의 손에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영수 씨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린 목소리가 침묵한 법정에서 크게 울려 퍼졌다. 잠시 동안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그 상황의 부조리함을 처리하는 듯이. 그러다가 점차 웃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억제된 웃음이었지만 곧 더 크게 터져 나왔다. 여기는 법정이지 TV 프로그램이 아니야. 꼬마야. 최 변호사가 조롱하며 더 큰 웃음을 유발했다. 판사가 반복해서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저 아이는 누구인가? 경위 부탁합니다. 이지훈의 부모는 당황하여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박준영 씨가 황급히 말했다. 저희 아들입니다. 이지훈, 지금 당장 가자. 하지만 이지훈은 굳건히 서 있었고 박태호 씨를 보았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사업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의자 팔걸이를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지훈은 김영수 씨를 가리키며 주장했다. 그리고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가 커졌다. 방청객 중 누군가가 말했다. 새로운 세대의 문 앞 변호사구만. 짜증과 마지못한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 재판장님은 안경을 고쳤었다. 젊은이, 이것은 진지한 재판입니다. 부모님은 이곳이 장난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이지훈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대답했다. 결정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봐주세요. 그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혜진 씨는 그동안 침착했지만 초조함을 보이기 시작했다. 박태호 씨는 갑자기 일어섰다. 이건 모욕입니다. 재판장님, 아이가 환상으로 법적 절차를 방해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태호 씨의 절박함 속에 무언가가 판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잠시 생각한 후 그는 결정했다.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이 젊은이가 다가오도록 허락하겠습니다. 경위 아이와 부모를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이지훈이 놀란 부모와 법원 경위와 함께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박태호 씨의 표정은 점점 더 긴장되었다. 사업가는 아내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고 아내는 이제 고개를 숙이며 그 순간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는 듯했다. 판사가 이지훈을 법대 가까이로 불렀다. 젊은이,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이지훈입니다. 나리바늘. 그리고 그 휴대폰에 정확히 무엇이 있기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지훈은 김영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고 박태호 씨를 보고 마지막으로 판사를 보았다. 진실입니다, 재판장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 재판장님은 법원 기술자 중 한 명에게 휴대폰을 법정의 시청각 시스템에 연결하도록 지시했다. 판사 뒤에 큰 화면이 켜지자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박태호 씨는 변호사에게 급히 무언가를 속삭였고 변호사는 그를 진정시키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하십시오. 이지훈 군, 판사가 회의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허락했다. 소녀는 나이에 비해 드물게 자신감 있는 태도로 기술자에게 어떤 비디오를 재생할지 지시했다. 방청석에서 그의 부모는 아들의 용기에 대한 자부심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화면의 영상은 처음에는 높은 각도에서 촬영된 흔들리는 가정용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이지훈이 설명했다. 이 영상은 제가 사흘 전에 해운대 럭셔리 빌리지 근처 나무 위에서 찍은 것입니다. 저는 버려진 고장난 보안 카메라를 발견했고 그 메모리 카드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즉시 말을 끊었다. 재판장님, 이것은 사유지 침입 및 사생활 침해입니다. 이 자료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다. 먼저 내용이 무엇인지 보고 그 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사건 발생 정확한 날짜를 보여주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은 박태호 씨의 담장과 정원을 선명하게 보여주었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다. 갑자기 한 인물이 달려오는 모습이 나타났다. 김영수 씨였고 팔에는 의식을 잃은 듯한 아이를 안고 있었다. 바로 이지훈 자신이었다. 방청객들은 놀라움에 탄성을 질렀다. 소녀는 계속했다. 그날 폭풍우 속에 제가 가을에 빠져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을 때 김영수 씨가 저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 때문에 물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은 김영수 씨가 저택문에 도착하여 경비원들에게 도움을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혜진 씨가 증언한 것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그는 필사적으로 팔에 안긴 의식 없는 소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그의 간청을 무시하고 그를 밀어냈다. 이지훈은 영상을 멈췄다. 김영수 씨는 아무것도 부수기 위해 침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를 위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대편 울타리는 전기 울타리였고 일반적인 길로 돌아가면 10분 더 걸렸을 것입니다. 법정 전체는 이제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김영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괴로운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지훈은 계속했다. 김영수 씨가 길을 지나던 구급대원들에게 저를 넘겨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영상은 몇 시간 후로 넘어갔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박태호 씨 본인이 3명의 직원과 함께
김영수 씨가 지나갔던 담장을 검사하는 모습이 보였다. 담장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약간의 흠집만 있었다. 이 담장 부분을 허물어라. 박태호 씨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완벽하게 들렸다. 그리고 저 식물들을 짓밟아라. 그 불황자가 망가뜨린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 방청객들은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강혜진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직원 중 한 명이 물었다. 하지만 왜요, 사장님? 그분은 그저 아이를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상관없어. 박태호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런 사람들이 고급 지역을 침범하는 것에 질렸다. 본보기를 보여주자. 저 거지를 고소해서 해운대 근처도 못 오게 만들겠다. 영상은 망설이지만 순종적인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담장을 손상시키고 꼼꼼하게 계획된 정원을 파괴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박태호 씨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이건 조작이야. 사기극이라고. 이 녀석이 영상을 조작했어.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판사가 반복해서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 법정 내 정숙! 침묵이 돌아오자 이지우는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렸다. 이번에는 박태호 씨가 강혜진 씨에게 법정에서 뭐라고 말할지 지시하는 모습이 나왔다. 당신은 그 거지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할 거야. 알겠어?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망설이지도 말고 동정심도 보이지 마. 하지만 박태호 씨, 강혜진 씨가 항의했다. 그분은 아이를 구하고 있었어요. 상관없어. 우리가 그 지역을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이런 선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어. 이 재판장님은 보고 있는 것에 분명히 동요하며 강혜진 씨를 돌아보았다. 강혜진 씨, 이 영상에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강혜진 씨는 눈에 띄게 떨면서 남편을 보고 이지훈을 보고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를 보았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했다. 네, 재판장님,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인정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그 노인이 그저 아이를 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기자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사용했다. 박태호 씨는 변호사에게 제지당했고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그의 변호의 남은 부분을 지키려 애썼다. 이지훈은 계속했다. 아직 더 있습니다, 재판장님. 그는 박태호 씨가 회사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지역을 정화하고 그 침입자 거지를 본보기로 삼겠다. 그 공공연히 말하는 추가 장면들을 보여주었다. 저자를 고소해서 사라지게 만들 거야. 박태호 씨가 영상에서 말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언론에 이용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사업 근처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영상이 끝나자 법정의 침묵은 거의 촉감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이 재판장님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고 다시 썼다. 마치 그가 본 것이 현실임을 확인해야 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이 법정은 오늘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박태호 씨, 변론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제 눈에 띄게 이성을 잃은 박태호 씨는 이지훈을 가리켰다. 이 녀석이 내 사유지를 침입했어. 개인 장비를 훔쳤다고. 전부 불법이야. 판사가 이지훈에게 돌아섰다. 젊은이, 이 영상들을 정확히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지훈은 부모님을 보았고 부모님은 지지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부모님은 노숙자 한 분이 저를 구해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 감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분이 누구인지 어디에 계신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저는 신문에서 박태호 씨가 제 구조자와 똑같은 인상착의에 남자를 고소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김영수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저는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모님을 설득해서 현장으로 가서 조사하게 했죠. 그 건물 옆 부지에서 고장난 보안 카메라가 버려진 쓰레기통을 발견했어요. 그걸 열어서 메모리 카드를 복구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영상들을 보다가 모든 것을 알게 됐죠. 국선 변호사, 하는지 변호사는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제 의뢰인의 즉각적인 무죄, 선고와 박태호 씨에 대한 위증 및 사기 소송, 절차 개시를 요청합니다. 판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목격한 바를 고려하여 저는 변호인의 요청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박태호 씨에 대한 위증, 사법 방해, 그리고 증인 강요 가능성에 대한 형사조사를 개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박태호 씨는 항의하려 했지만 판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또한 이 재판장님은 계속했다. 원고였던 박태호 씨가 김영수 씨에게 5억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전에 김영수 씨에게 적대적이었던 방청객들은 이제 그 결정에 열렬히 박수를 보냈다. 노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하려는 듯 주름진 얼굴에 말없이 눈물이 흐르는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이지훈은 법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에게 달려가 꽉 안았다. 제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김영수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메어 있었다. 제가 아저씨를 구했어요. 이지훈의 부모님도 똑같이 감격하며 다가왔다. 저희는 몰랐어요. 김민정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지훈이 병원에서 깨어나서 자신을 구해준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아무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박준영 씨는 김영수 씨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자로서 제가 더 깊이 조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들을 구했고 그것 때문에 끔찍한 대가를 치를 뻔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저 어떤 착한 사람이라도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날이 가을에 빠진 아이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박태호 씨를 구금하여 공식적인 진술을 하도록 명령했다. 강혜진 씨는 남편과 거리를 둔 채 법정에 남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동시에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경찰관들이 박태호 씨를 호송해 나가는 동안 그는 이지훈과 김영수 씨를 향해 순수한 증오의 눈빛을 던졌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변호사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중얼거렸다. 법정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휴대폰 영상으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구한 소년의 이야기는 이미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지훈과 그의 부모, 그리고 김영수 씨가 정문으로 함께 나오자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들을 향했다. 이지훈 군, 지역 TV 기자 한 명이 물었다. 무고한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소년은 김영수 씨를 보고 부모님을 본 다음 간단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분이 먼저 저에게 준 것을 돌려줬을 뿐이에요. 기회를요. 김민정 씨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안으며 덧붙였다. 저희는 김영수 씨에게 적절히 감사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항상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로서 박준영 씨가 덧붙였다. 저는 취약계층에 대한 편견이 오늘날 얼마나 끔찍한 불의를 초래할 뻔했는지에 대한 특별 기사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하는 동안 멀리 주차된 고급 승용차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그 장면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호 씨의 부동산 시장 경쟁자이자 사회적 대의의 옹호자인 전구진 씨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윤미경 씨, 그는 전화에 대고 말했다. 김영수 씨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봐요. 우리 재단에서 그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년. 이지훈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알아봐요. 그들에게 제안할 것이 있어요. 밤이 되자 그 소식은 지역 뉴스들을 장악하고 전국적인 반향을 얻기 시작했으며 부산에서는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지훈의 소박한 집에서 이지훈은 TV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학교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그날의 사건들을 여전히 처리하며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그 가을에서 심하게 다칠 뻔했어. 김민정 씨가 남편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박준영 씨는 말을 끝맺지 못했고 그의 기자 정신은 이미 그가 쓸 기사의 서사를 형성하고 있었다.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에서 국선 변호인단의 배려로 김영수 씨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그는 자신이 보는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눈에 갑작스럽게 생긴 변화 때문이었다. 다시 희망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경찰서에서 박태호 씨는 값비싼 정장 없이 특권이 정지된 채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다. 스캔들로 인해 걱정하는 투자자들의 첫 전화가 걸려오면서 그의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혜진 씨는 보석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며 당신은 마침내 뿌린 대로 거둘 거예요. 박태호 씨.
라고만 말했다. 다음 날 그 사건은 더 이상 지역적인 것이 아니었다. 전국 신문들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실었다. 사업가 노숙자 영웅에게 증거 조작, 11세 소년, 부패한 백만장자 폭로, 정의는 휴대폰에서 나왔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이것이 이지훈, 김영수 씨, 그리고 박태호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부산을 뒤흔들었던 재판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김영수 씨 대 박태호 씨 사건은 예상치 못한 전개와 함께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다. 다양한 사회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로 유명한 이 도시는 콘크리트가 아닌 사회적 변화에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다. 부산 남포동에 복원된 고택에 위치한 새희망재단 본부에서 김영수 씨는 새 옷의 격식에 불편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의 앞 거울은 그의 변모된 신체적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혁명도 반영하고 있었다. 아직 이런 고급 옷차림에는 익숙하지 않네요. 그가 재단 총무 윤미경 씨가 마지막 손질을 돕는 동안 말했다. 아저씨는 정말 멋지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오늘은 그냥 인터뷰예요. 간견에서 항상 하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이야기하세요. 지난 몇 달 동안 김영수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박태호 씨가 지불한 배상금과 전구진 씨의 제안 이후 그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캠페인의 얼굴이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받아들였다. 프로그램은 30분 후에 시작해요. 윤미경 씨가 알렸다. 차는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부산 TV 스튜디오에서 경남 연결 프로그램이 방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역 저널리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진행자 이수진 아나운서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메모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분이 오실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녀가 PD에게 물었다. 아직 카메라에 긴장하신다고 들었어요. 확실합니다. 젊은 PD가 대답했다. 그리고 소년과 그의 부모님도 화상통화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도시 반대편 이지훈의 집에서 이지훈은 가상 인터뷰를 위해 셔츠를 정리하고 있었다. 소년의 방은 포스터, 신문 스크랩, 그리고 그가 새로 만든 사회권 유튜브 채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정의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게시판으로 작은 작전 본부가 되어 있었다. 아들, 연결 준비 다 됐니? 박준영 씨가 컴퓨터 카메라를 조정하며 물었다. 거의 다 됐어요, 아빠. 김영수 씨한테도 물어볼 질문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김민정 씨는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재판 이후 이지훈은 작은 지역 유명인이 되었다. 학교 간견, 인터뷰, 심지어 시민권에 관한 어린이 책 제안까지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의 정의감 발달에 기뻐했지만 과도한 노출을 걱정하기도 했다. 이지훈 그냥 대화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녀는 부드럽게 경고했다. 세상의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어, 내 사랑.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빛나는 눈은 그에게 그것이 단순한 인터뷰 이상의 의미임을 드러냈다. 한편 통영 외곽의 고급 재활 클리닉에서 박태호 씨는 방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업가는 고소와 그에 따른 스캔들 이후 신경쇠약을 겪었다. 박태호 건설은 중요한 계약들을 잃었고 주주들은 투자를 철회했으며 그의 명성은 산산조각 났다. 강혜진 씨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남편이 회복하는 동안, 가끔 그녀가 의심하기로는 회복하는 척하는 동안 회사의 임시 사장직을 맡았다. 정구진 씨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그녀는 근처 안락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박태호 씨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쓰라린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 배신자는 우리 주식을 반값에 사려 해, 강혜진 씨. 그는 독수리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제안이에요, 박태호 씨. 회사는. 그 사건 이후 계속 피를 흘리고 있어요. 사건이라고. 그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 녀석과 그 거지가 나를 망가뜨린 이유라고 말하고 싶겠지. 강혜진 씨는 깊이 한숨을 쉬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당신이 스스로를 망가뜨린 거예요, 박태호 씨. 그리고 이 증오로 계속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다르게 할 기회가요. 박태호 씨는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고 그의 생각은 아래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만큼이나 혼란스러웠다.
오늘은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겠어. 생각해 볼 시간을 줘. 강혜진 씨는 조용히 나갔다. 남편이 상업적 제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새희망재단의 성공과 김영수 씨의 인기 상승에 대한 뉴스를 본 후 지난 몇 주 동안 더욱 심해진 습관이었다. 경남 연결 프로그램은 저녁 8시에 정확히 시작되었다. 오프닝 시그널 후 이수진 아나운서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프로그램은 한국을 감동시킨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숙자 한 분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그 때문에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뻔했습니다. 그 역사적인 재판 이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진정한 시민의식의 교훈의 주인공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카메라는 각도를 넓혀 그녀 옆에 앉은 김영수 씨를 보여주었다. 그는 눈에 띄게 긴장했지만 단호했다. 김영수 씨, 저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재판 이후 일어난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김영수 씨는 대답하기 전에 자세를 고쳤다. 있잖아요, 이수진 아나운서님. 가끔 저는 아직도 고가도로 밑에서 자는 꿈을 꾸며 깨어나요. 그러다 천장과 부드러운 침대를 보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죠. 그는 수줍게 웃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제가 있던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분할된 화면에는 이지훈 가족이 나타났다. 이지훈은 중앙에, 부모님이 양쪽에 앉아 있었다. 이지훈 군, 진행자가 계속했다. 당신의 용기는 한국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모든 시스템에 맞서도록 당신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나요? 소녀는 그를 대중에게 사랑받게 만든 자연스러움으로 대답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수진 이모. 김영수 씨는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분이 부당하게 고소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어요? 이수진 아나운서는 전구진 씨가 설립하고 현재 김영수 씨가 이끄는 새희망재단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재단은 노숙자들에게 쉼터, 직업훈련,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단 3개월 만에 200명 이상을 도왔고 50명을 재취업시켰다. 그리고 이지훈 군의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수진 아나운서가 물었다. 그 나이의 소년이 인권과 시민의식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인상적입니다. 이지훈은 자신의 프로젝트에 흥분하여 미소 지었다. 저는 김영수 씨 사건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학교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두를 위한 정의를 만들었고 이미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었어요. 박준영 씨는 자랑스럽게 덧붙였다. 이지훈은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괴롭힘, 차별, 학교에서의 권리에 대한 질문으로 전국 어린이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습니다. 인터뷰는 김영수 씨가 가을가에서 의식 없는 이지훈을 발견했던 비극적인 날을 회상할 때 특히 감동적인 순간들로 이어졌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이수진 아나운서는 또한 민감한 주제들도 다루었다. 김영수 씨, 재단에서의 업무 때문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프로그램 제작진과 빠른 눈빛을 교환했다. 몇 번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온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더 나쁜 일도 겪어봤으니까요. 김영수 씨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재단 우편함에 남겨진 특정 메시지들이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정의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했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없었다. 클리닉에서 박태호 씨는 프로그램을 불안할 정도로 집중하여 시청하며 작은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자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차에 받았다. 내가 부탁한 것 찾았나? 그는 건조하게 물었다. 네, 박태호 씨,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들의 일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법적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묻지 않았어. 박태호 씨가 잘라 말했다. 그냥 우리가 합의한 대로 해. 스튜디오로 돌아와 인터뷰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수진 아나운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삶의 놀라운 전환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남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김영수 씨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아무도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사회가 우리를 보지 않는 척하지만 모든 사람은 가치와 이야기,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정의가 더딜 수 있지만 결국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른들조차 놀라게 하는 지혜로 이지훈이 덧붙였다. 저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기에 결코 너무 작지 않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른들은 때때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만 진실은 간단해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어야 해요. 김민정 씨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고 박준영 씨는 자랑스럽게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이수진 아나운서는 결론지었다. 우리 모두에게 반성이 되어야 할 말입니다. 경남 연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독점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김영수 씨와 이지훈 군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될 것이며 수익금 전액은 새 희망재단에 기부될 것입니다. 녹화 후 김영수 씨가 프로그램 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인터뷰 축하드립니다. 중요한 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강혜진 드림. 그는 놀라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옛적의 아내가 그에게 무엇을 원할까? 그는 재단 변호사들과 상의한 후 다음 날에만 답하기로 결정했다. 이지훈의 집에서 이지훈은 프로그램 참여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그의 채널에 알림이 도착했다. 그의 가장 최근 영상에 달린 익명의 댓글은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은 아니야 꼬마야 라고만 쓰여 있었다. 소녀는 소름이 돋았지만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아마도 그저 인터넷 트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신문들은 박태호 건설이 전면적인 구조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혜진 씨는 전구진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전구진 씨는 지분 45%를 인수할 예정이었다. 모두를 놀라게 한 새로운 소식은 이 계약의 일부로 건설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었다. 한편 클리닉에서 박태호 씨의 침대는 아침에 비어 있었다. 베개 위에는 남아있는 일들을 직접 처리하겠다라는 간단한 쪽지가 놓여 있었다. 사회희망재단에서 김영수 씨는 서비스 확장을 논의하기 위해 작은 팀과 회의를 가졌다. 이 이니셔티브의 성공은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업가들의 기부와 지원을 끌어들였다. 새로운 프로젝트 중에는 옆 부지에 직업훈련센터를 건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김영수 씨, 어떤 부인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윤미경 씨가 회의를 중단하며 알렸다. 급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가 복도로 나갔을 때 그는 이전의 화려한 보석과 거만한 태도 없이 강혜진 씨와 마주쳤다. 강혜진 씨, 김영수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리고 경고해야 해요. 박태호 씨가 오늘 아침 클리닉에서 도망쳤고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요. 김영수 씨는 강혜진 씨를 재단 뒤편의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단순하지만 아늑한 공간은 그녀의 얼굴에 서린 긴장감과 대조를 이루었다. 윤미경 씨는 커피 2잔을 가져다 주고 문을 닫아 그들을 단둘이 있게 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해요. 강혜진 씨는 컵을 잡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며 말을 시작했다. 제가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는 걸 알아요. 김영수 씨는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다.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우아한 여인은 이제 더 작고 연약해 보였고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이전의 우월감은 사라져 있었다. 강혜진 씨는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환영받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솔직히 밖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편분에 대해서요. 강혜진 씨는 컵을 테이블에 놓고 가방을 열어 서류철을 꺼냈다. 박태호 씨는 몇 주 동안 좋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강박장애와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내렸지만 저는 더 나쁜 일이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녀는 서류철을 열어 손으로 쓴 메모들을 보여주었다. 클리닉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메모, 계획, 강박적인 것들이요. 김영수 씨는 점점 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수많은 페이지의 강박적인 메모들이었고 일부는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두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를 파괴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
특히 김영수 씨와 이지훈에 대한 복수였다. 더 있어요. 강혜진 씨는 재단과 이지훈의 채널에 대한 신문 스크랩들을 보여주며 모두 여백의 메모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당신들을 따라다닐 사람을 고용했어요. 당신들의 일상 자주 가는 장소들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매일 보고서를 보냈어요. 김영수 씨는 오싹함을 느꼈다. 아저씨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인정했다. 제가 알던 박태호 씨는 더 이상 없어요. 스캔들, 지위 상실 이 모든 것이 그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김영수 씨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거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재단을 드나드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그 일, 그들이 만든 안전한 환경에 달려 있었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는 마침내 돌아섰다. 왜 지금입니까? 강혜진 씨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더 이상의 불의를 제 양심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때 공범이었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과 그 소년 같은 사람들이 박태호 씨와 제가 사치와 외모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평생보다 하루의 세상에 더 많은 선을 행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설명을 받아들였다.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지훈의 부모님에게도요. 이미 시도했어요. 강혜진 씨가 대답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태호 씨가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클리닉을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경계를 강화하는 것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이충 초등학교에서 이지훈은 시민의식에 대한 대화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특별 프로젝트였다. 이제 더 유창하고 자신감 있는 소녀는 친구들에게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정의는 어른들만의, 중요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고 최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우리 모두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살 곳이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요. 교실 뒤편에서 교육청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메모를 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가 수첩 아래 숨겨진 휴대폰으로 이지훈을 은밀하게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활동이 끝난 후 아이들이 쉬는 시간으로 나가는 동안 그 남자가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하시는 일이 인상적이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특히 이지훈 군은요. 너무 어리지만 너무 의식이 높아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최 선생님도 동의했다. 자신의 경험을 학교 공동체 전체의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다른 학교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남자가 계속했다. 아이의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을 잡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서요. 선생님은 망설였다. 먼저 그분들과 확인해야 합니다. 이지훈의 부모님은 아들의 일정에 대해 매우 신중해서 과부하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이죠. 완전히 이해합니다. 제 명함입니다. 그는 시교육청 로고와 장대리, 특별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을 건넸다. 최 선생님은 명함을 받았지만 교육청의 공식 인감과 약간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재단으로 돌아와 김영수 씨는 그의 작은 법률팀을 소집했다. 역사적인 재판 이후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젊은 변호사 송민준 변호사는 강혜진 씨가 가져온 정보를 검토했다. 법적으로는 복잡합니다. 그가 설명했다. 명시적인 위협이 없으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안을 강화하고 이지훈의 학교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이 받은 익명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김영수 씨가 며칠 전 이지훈이 자신을 방문했을 때 언급했던 위협적인 댓글을 언급하며 물었다. 추적 중이지만 보낸 사람이 VPN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트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교합니다. 법률 자문 중 침묵을 지키던 강혜진 씨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들은 제가 아는 박태호 씨를 몰라요.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원과 인맥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제안하십니까? 김영수 씨가 물었다. 그가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하기 전에 그를 찾는 것을 도와주셔야 해요. 그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마 그를 클리닉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송민준 변호사가 개입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김영수 씨는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데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지훈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 논의하는 동안 김영수 씨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지훈의 엄마 김민정 씨였다. 김영수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해 보였다.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교육청 대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지훈의 학교를 방문했어요. 확인하려고 전화했더니 장대리라는 사람은 거기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김영수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 김민정 씨 잘 들으세요. 이지훈을 잠시도 혼자 두지 마세요. 지금 바로 당신들에게 가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강혜진 씨와 송민준 변호사를 마주 보았다. 벌써 시작됐습니다. 그가 심각하게 말했다. 이지훈의 집에서 박준영 씨는 창문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있었고 김민정 씨는 긴장감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며 이지훈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노트북으로 새로운 채널 영상을 작업하던 이지훈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안전 걱정에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아빠 김영수 씨를 이 주거권 영상에 참여시키라고 초대해도 될까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물론이지 아들. 하지만 여기 집에서 녹화하도록 하자 알겠지? 박준영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려 애썼다. 초인종이 울리자 모두 깜짝 놀랐다. 박준영 씨는 문지방을 통해 확인한 후 문을 열었고 김영수 씨와 재단 변호사로 알아본 젊은 남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고 그들이 들어서자마자 즉시 문을 잠갔다. 이지훈은 거실에 있어요. 그의 친구를 보자 소녀는 달려가 그를 안았다. 김영수 씨, 좋은 소식이네요. 마침 아저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영수 씨는 걱정을 감추려 애쓰며 포옹을 되받았다. 내 정의의 파트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어.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부모님과 이야기해야 해. 눈치챈 김민정 씨가 끼어들었다. 이지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안 방에 가서 영상 마무리하는 게 어때? 나중에 김영수 씨한테 네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드려. 망설였지만 순종적인 소녀는 노트북을 들고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편안한 표정은 진지함으로 바뀌었다. 무슨 일이에요? 박준영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김민정 씨가 학교에 온 남자 얘긴 해줬지만 더 많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 씨는 강혜진 씨의 방문과 은밀한 위협에 대해 모두 설명했다. 송민준 변호사는 법적 함의와 그들이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덧붙였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부부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이지훈을 보호해야 해요. 김민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당분간 여행을 가서 여수에 있는 언니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아요. 박준영 씨도 동의했다. 신문에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의 안전이에요. 박태호 씨가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파괴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 씨가 주장했다. 재단 이지훈의 채널, 우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그에게 이기는 셈이 될 것입니다. 송민준 변호사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안이 있습니다. 재단이 다음 주에 강릉에 지부를 열 예정입니다. 여행을 앞당겨서 모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설 경비가 있을 것이고 박태호 씨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더 잘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타당해 보였다. 그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이지훈은 복도에 살짝 열린 문을 통해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박태호 씨가 자신과 김영수 씨를 뒤쫓고 있다는 사실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 대신 소녀는 자신 안에서 결단력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우리를 겁주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일 후에. 조용히 그는 방으로 돌아가 자신만의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박태호 씨가 전쟁을 원한다면 이지훈은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 자신의 방식으로 다음 날 아침 이지훈 가족과 김영수 씨는 강릉으로 떠났다. 여행은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었고 송민준 변호사는 보안을 조율하고 부산 경찰과 계속 연락을 취했다. 경찰은 학교 사칭범이 확인된 후 마침내 위협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강릉공항에서 그들을 멀리서 따라오는 택시 뒷좌석에 박태호 씨가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Some more skies.
너무 예측 가능해.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정확히 내가 계획한 대로야. 부산 새희망 재단 본부에서 강혜진 씨는 옛 박태호 건설에 있는 남편의 사무실을 뒤지며 그의 계획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의 비밀 칸에 숨겨진 자신에게 온 봉투를 발견했다. 그것을 열자 그녀는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손으로 쓴 한 문장만 들어 있었다. 끝나면 그들은 박태호를 조롱한 대가를 아무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강혜진 씨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지만 김영수 씨에게 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의 휴대폰은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고 이지훈 가족은 비행 중에 전원을 껐었다. 강릉에서 일행은 해변 호텔에 도착하여 재단 신사옥 개관식까지 보호받을 스위트룸에 머물렀다. 이지훈은 차창 밖으로 멀리 바다와 모래 언덕을 바라보며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을 감추려 애썼다. 이것을 작은 휴가로 만들자 김민정 씨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더 강해져서 집으로 돌아올 거야. 다 잘 될 거예요, 엄마. 이지훈은 나이보다 더 성숙하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진실이 항상 드러날 길을 찾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김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소녀는 그의 지혜로 계속해서 그를 놀라게 했다. 그들 중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호텔 맞은편 건물 한 방에서 그들의 도착을 포착하는 금속성 카메라 렌즈의 빛이었다. 강릉 새희망 재단 본부는 역사적인 중앙동에 복원된 옛 창고에 자리 잡고 있었다. 1920년대에 원래 외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내부는 넓은 공간, 잘 갖춰진 교실, 그리고 공동식당을 갖춘 현대적인 시설로 완전히 개조되었다. 개관식은 다음 날 지역 당국자들과 다른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되어 있었다. 그날 밤 김민정 씨와 박준영 씨가 호텔 방에서 쉬는 동안 이지훈과 김영수 씨는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밤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녀는 따뜻한 코코아를 들고 있었고 그의 친구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김영수 씨, 이지훈은 짧은 침묵을 깨고 말을 시작했다. 박태호 씨가 무서우세요? 그 질문은 김영수 씨를 놀라게 했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두려움은 아니야, 이지훈. 좀 더 걱정이야. 나 때문이 아니라 알지? 나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 너 때문에, 네 가족 때문에, 재단 사람들 때문에 걱정되는 거야. 이지훈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춰 고백했다.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어요. 허락 안 할 테니까요. 김영수 씨는 걱정스럽게 눈살을 찌푸렸다. 어떤 계획이니, 얘야? 위험한 짓은 안 돼, 알았지? 이미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어. 이지훈은 머그컵을 작은 테이블에 놓고 다가가며 음모를 꾸미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제 채널 기억하세요? 지금 구독자가 거의 5만 명이에요. 우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라이브로 방송하면 어떨까요? 증인 증거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누가 그랬는지 알게 될 거예요. 김영수 씨는 소년의 지성에 대한 감탄과 위험에 대한 걱정 사이에서 갈등하며 한숨을 쉬었다. 이지훈, 내 생각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면 박태호 씨를 더 자극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위험해질 수 있단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소녀는 결의에 찬 눈으로 외쳤다. 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우리를 쫓아오면 스스로 체포될 거예요. 대화는 노크 소리에 중단되었다. 변호사 송민준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의 키 큰 남자와 함께 들어왔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송민준 변호사가 말했다. 이분은 사설탐정 김 형사님입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스위트룸 거실에 앉았고 김 형사는 노트북을 열었다. 박태호 씨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탐정이 설명했다. 그는 어제 밤 당신들보다 몇 시간 먼저 강릉행 비행기를 탔고 여기에서 세 블록 떨어진 아틀란틱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송민준 변호사와 놀란 눈빛을 교환했다. 그럼 그가 정말 우리를 따라왔군요. 김 형사는 계속했다. 더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2명의 남자를 고용했는데 그중 1명은 전자보안 전문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지훈이 물었다. 그것은 송민준 변호사가 심각하게 대답했다. 그가 내일 재단 개관식 동안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 형사는 그의 팀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박태호 씨는 이제 수염을 기르고 머리카락이 더 길어진 채 호텔을 드나들며 고용한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멀리서 재단 건물을 관찰하는 모습이었다. 좋은 소식은 탐정이 계속했다.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나쁜 소식은요? 김영수 씨가 물었다. 나쁜 소식은 판사가 내일 아침에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보안을 강화하고 가능하다면 개관식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민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확정된 당국자들, 언론,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단의 신뢰성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듣고 있던 이지훈에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 어떨까요? 그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은 소년의 통찰력에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니 이지훈? 송민준 변호사가 물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죠? 복수와 공개적인 굴욕이요. 그는 개관식 동안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망신주려 할 거예요. 소년은 극적인 멈춤을 했다. 그럼 우리가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요? 한편 아틀랜틱 호텔에서 박태호 씨는 자신의 계획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었다. 방 테이블에는 재단의 평면도, 시간표 초대 손님 목록이 놓여 있었다. 그의 외모는 극적으로 변해 있었다. 수염과 긴 머리 외에도 살이 빠졌고 이전에는 거만했던 그의 눈은 이제 강박적인 열기로 번뜩였다. 시스템 설치는 됐나? 그는 전자장비를 만지는 남자에게 물었다. 모두 준비됐습니다. 박태호 씨, 기술자가 대답했다. 사장님께서 작동시키시는 대로 재단의 모든 화면에 내용이 표시될 것입니다. 박태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USB 드라이브를 응시했다. 3개월. 그는 중얼거렸다. 3개월 동안 조사하고 따라다니고 파고들었다. 그 거지와 그 녀석은 아무도 박태호의 삶을 대가 없이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는 이메일을 해킹하고 김영수 씨의 과거를 뒤져 어떤 실수나 약점이든 찾아내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훈에게는 더욱 잔인한 한방을 준비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음모였고 소년은 가을에서 실제로 위험에 처한 적이 없으며 모든 것이 돈을 갈취하기 위한 계략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영상 조작이었다. 내일 개관식 동안 박태호 씨는 계속했다. 이 언론을 포함하여 모두가 참석했을 때 나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진실을 폭로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기쁨은 없지만 복수로 가득 찬 공허한 미소였다. 그러면 나는 내 것을 되찾을 것이다. 내 명성, 내 회사, 내 존경심. 박태호 씨의 점점 더 불규칙한 행동에 불편함을 느낀 기술자는 장비 조정을 마치는 동안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임시 고용주가 몰랐던 것은 그 또한 송민준 변호사가 고용한 탐정 김 형사를 위해 일하고 있었고 박태호 씨의 모든 움직임, 모든 말이 실시간으로 문서화되고 전송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새 희망재단 본부는 활기로 가득했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오전 10시로 예정된 개관식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현수막, 꽃 중앙 안뜰에 정돈된 의자들, 소박하지만 우아한 무대. 김영수 씨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한 채 모든 것을 감독하고 있었다. 새벽 동안 그들이 고안한 계획은 위험했지만 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처럼 보였다. 경비원들은 배치되었습니까? 그가 세 번째로 목록을 확인하는 송민준 변호사에게 물었다. 네, 모든 전략적 지점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 형사가 박태호 씨가 30분 전에 서류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섰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시계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훈 가족은요? 50분 후에 호송과 함께 도착합니다. 호텔에서 이지훈은 또래 소년에게는 드물게 진지한 태도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파란색 정장 셔츠, 청바지, 운동화를 입고 있었다. 그의 부모는 여전히 계획에 대해 불안해하며 마지막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다. 아들,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니? 김민정 씨가 소년의 셔츠 칼라를 고쳐주며 물었다. 아직 모든 것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 이지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망치면
박태호 씨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이 일을 한 번에 끝내야 해요. 재단 보안. 책임자와 통화하던 박준영 씨는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합류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경찰도 통보받았고 손님들을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대기할 것입니다. 이후 시 40분, 재단 안뜰은 이미 거의 가득 찼다. 지역 당국자들, 협력 NGO 대표들, 기자들, 후원자들, 그리고 물론 강릉 지부에서 도움을 받을 취약계층 사람들이 모였다. 가장 가까운 팀 외에는 아무도 그 행사에 스며든 긴장감을 알지 못했다. 재단 맞은편, 카페에서 박태호 씨는 손님들의 도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지훈 가족을 태운 차가 도착하자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계산을 하고 길을 건너 아직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는 인파에 섞였다. 수염과 긴 머리, 선글라스와 눈에 띄지 않는 모자 덕분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음향 및 영상 시스템 근처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다. 무대 위에서 사회자가 발표를 시작했다. 당국자들은 이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연설했다.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김영수 씨가 개관 연설을 위해 호명되었다. 그는 연단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조정하고 잠시 청중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맨 앞줄에 앉아있는 이지훈과 마주쳤고 이지훈은 격려하는 듯 은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안녕하세요. 김영수 씨는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 새 희망재단의 또 다른 지부 개관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중석에서 박태호 씨는 주머니 속에 작은 리모컨을 눌러 시청각 시스템에 설치한 장치를 작동시켰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안뜰, 주변의 모든 화면에는 그가 공들여 준비한 비방 내용이 표시되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혼란스러운 그는 더 세게 버튼을 다시 눌렀다. 화면은 여전히 재단 로고만 보여주고 있었다. 계속하기 전에 김영수 씨는 계속했다. 여러분과 중요한 것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진 이후로 저와 젊은 이지훈 그리고 그의 가족은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웅성거림이 청중 사이로 퍼져나갔다. 기자들은 재빨리 수첩을 꺼냈다. 이 위협은 풀이에 맞서 진실이 승리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대신 증오와 복수의 길을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박태호 씨는 그의 계획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자신이 고용한 기술자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 사람은 오늘 여기 있습니다. 김영수 씨는 모두를 놀라게 하며 계속했다.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굴욕을 주고 조작된 거짓말로 우리의 명성을 더럽힐 의도로 왔습니다. 경비원들은 은밀하게 군중 사이를 움직이며 박태호 씨의 위치로 다가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서 귀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빛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태호 씨를 이 무대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박태호 씨를 비추었고 그는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얼어붙었다. 카메라가 그를 향했고 청중들 사이로 그를 알아보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습니다. 박태호 씨, 김영수 씨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다. 우리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계획했는지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결코 주지 않았던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말할 기회, 들을 기회입니다. 박태호 씨는 궁지에 몰렸다고 느끼며 그의 절박함이 허락하는 유일한 행동을 했다.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초대를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저항의 행동이었다.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 그는 빠르게 전진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이 진짜 누구인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기 전에 그는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청중들은 충격 속에서 균형을 잃은 사업가와 그가 부당하게 고소했던 남자 사이의 임박한 대결처럼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재단 안뜰을 가득 채운 침묵은 거의 촉감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박태호 씨는 숨을 헐떡이며 눈이 충혈된 채 몇 미터 떨어진 김영수 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김영수 씨는 물러서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그가 말하게 두세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모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특히 우리와 의견이 다른 목소리들을요. 박태호 씨는 웃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건조하고 쓰라린 웃음이었다. 모든 목소리를 듣는다고요? 멋진 연설이군요. 그는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비웃었다. 당신과 그 녀석이 내 명성을 망쳤을 때, 내 회사를 파괴했을 때,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TV 카메라와 휴대폰이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맨 앞줄에서 이지훈은 긴장했지만 계획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결심한 부모님 옆에서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박태호 씨, 김영수 씨는 똑같은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당신은 법정에서 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변호사, 증인 모든 사법 시스템이 당신 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진실? 박태호 씨는 거의 그 단어를 뱉어냈다. 당신들은 진실이 뭔지 몰라. 내가 당신에 대해 뭘 발견했는지 알아. 김영수? 그는 청중을 돌아보았다. 이 성인 행세하는 남자는 과거가 있어. 그는 당신들에게 말한 것처럼 경제 위기의 모든 것을 잃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어. 김영수 씨는 아무런 동요 없이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김영수 씨는, 박태호 씨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몇 장을 꺼내며 계속했다. 1998년에 절도죄로 체포되었어. 전과 기록이 있다고. 그는 피해자 행세를 하는 범죄자야. 웅성거림이 청중 사이로 퍼져나갔다. 기자들은 정신없이 메모했다. 이지훈은 김영수 씨를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작은 영웅. 박태호 씨는 이지훈을 가리켰다. 여러분은 그가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우연이라고 믿나요? 그가 버려진 카메라를 우연히 찾았다고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어. 나를 갈취하기 위한 음모였다고. 이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김영수 씨는 송민준 변호사에게 은밀하게 신호를 보냈고, 송민준 변호사는 휴대폰의 버튼을 눌렀다. 즉시 안뜰 주변에 큰 화면들이 켜졌다. 박태호 씨가 보여주려 했던 내용이 아니라 지난 24시간 동안 재단의 보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이었다. 영상은 박태호 씨와 그의 부하들이 재단 내부에 전자장치를 설치하고 파일을 교체하고 그의 사보타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음성은 선명했다. 내일 그들을 끝장낼 거야. 영상 속 박태호 씨의 목소리가 말했다. 그 거지와 그 녀석의 명성을 영원히 파괴할 충분한 자료가 있어. 박태호 씨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의 가면으로 변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조작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김영수 씨가 마침내 말했다. 박태호 씨, 우리는 당신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우리를 방해하려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기술자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었고 모든 계획이 문서화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다. 제 과거에 대한 고발에 관해서는 네, 사실입니다. 저는 1998년에 구금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열로 아파서 약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일로 지역사회 봉사를 했습니다. 직접 물어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박태호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우리 사이의 차이점은 박태호 씨, 저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연민과 두 번째 기회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설립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절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제가 했던 일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속삭이던 청중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이지훈에 대해서는 김영수 씨는 계속했다. 다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이지훈이 가을에 빠졌던 지역의 여러 주민들의 증언으로 바뀌었다. 모두 소년이 그 지역에서 놀고 있었고 그 후 김영수 씨가 그를 팔에 안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확인했다. 73명의 독립적인 증인들입니다. 김영수 씨가 설명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 이지훈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불안정해진 박태호 씨는 그가 가진 마지막 카드를 붙잡았다. 그리고 강혜진은 내 아내마저 당신들이 그녀마저 내게 반하도록 조종했어.
청중석에서 강한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무도 저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박태호 씨. 강혜진 씨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고 시선은 남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저는 수년 동안 당신의 행동, 당신의 잔인함, 타인에 대한 당신의 경멸에 눈을 감고 살았어요. 그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어요. 더 이상 그 죄책감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김영수 씨 옆에 섰다. 그들은 저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를 해방시켰어요. 그들은 제가 옳은 일을 할 시간이 아직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박태호 씨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들과 한패라고? 자기 남편을 배신했어? 아니요, 박태호 씨. 강혜진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원칙을 배신했어요.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요. 당신은 단지 당신의 자존심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할 의지가 있었어요. 맨 앞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지우는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소녀는 단호했다. 굳건한 발걸음으로 그는 계단을 올라 박태호 씨에게 다가갔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멈췄다. 박태호 씨, 소녀는 무대 마이크를 통해 증폭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의 분노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그 일 때문에 많은 것을 잃으셨죠. 청중들은 숨을 죽였다. 아무도 소년의 이런 접근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지우는 계속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어떤 사람이라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존경받던 사업가를 증오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평범한 아이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노숙자를 수백 명을 돕는 리더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박태호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이 이야기로 어떻게 변할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어요. 깊은 침묵이 그 장소를 덮었다. 카메라들은 모든 표정,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다. 한때 수십억 원짜리 사업을 통제했던 강력한 사업가 박태호 씨는 이제 11살 소년의 지혜 앞에서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듯했다. 그의 어깨는 처졌고 얼굴의 긴장은 누그러졌다. 잠시 동안 모두가 그가 이해했다고, 어쩌면 화해의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빠른 움직임으로 박태호 씨는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당신들이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는 봉투를 공중에서 흔들며 소리쳤다. 여기 마지막 증거가 있어. 재단이 기부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들. 조사가 증명하는 것은. 그는 음향 시스템에서 들려오는 단호한 목소리에 말을 끊었다. 박태호 씨, 청중석에서 일어난 법원 경위가 알렸다. 당신은 사유지 침입, 사보타주 시도, 스토킹 및 위협 혐의로 체포됩니다. 경찰관들에게 평화롭게 협조해 주십시오. 사복 경찰관 2명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은 박태호 씨는 손에서 종이들을 떨어뜨렸다. 경찰관들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잃어버린 듯 방황했고 마치 마침내 자신이 파놓은 심연의 깊이를 깨달은 듯했다. 그가 호송되어 나가는 동안 이지우는 엎드려 떨어진 봉투를 주었다. 그는 카메라와 청중의 주시 아래 봉투를 열었고 백지들을 발견했다. 아무것도 없는 종이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남자의 마지막 필사적인 허세였다. 소녀는 김영수 씨를 보았고 김영수 씨는 조용한 이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우는 마이크에 다가갔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증거도, 어떤 실제 고발도 없습니다. 그저 한 남자를 속부터 파괴한 원한의 메아리뿐입니다. 청중들은 자발적인 박수갈채를 보냈다. 기자들은 간단한 개관식으로 시작하여 강릉의 최근 역사상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변모한 이 사건의 전개를 생중계하기 위해 달려갔다. 김영수 씨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고 눈에 띄게 감격해 있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개인적인 대결의 이야기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의가 늦어질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 진실은 아무리 묻으려 해도 항상 빛을 향한 길을 찾는다는 것을요. 그는 잠시 멈추고 이지훈과 그의 부모, 강혜진 씨, 재단팀, 그리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우리는 공식적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변화의 상징을 개관합니다. 강릉새 희망재단은 쉼터와 역량 강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항상 다시 시작하고 구원받고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대결 동안 침묵을 지키던 강혜진 씨가 마이크에 다가갔다. 이 새로운 시작의 일환으로 저는 저의 지휘 아래에 있는 옛 박태호 건설이 이 건물 옆 부지를 재단 확장을 위해 기부하고 모든 건설,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새로운 박수갈채가 장내를 채웠다. 이지우는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갑자기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걱정, 두려움, 긴장감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전통적인 테이프 커팅, 당국자들의 연설, 시설 안내 투어 등 공식 행사가 마침내 진행되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단순한 갈등 해결을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분명한 느낌이 있었다. 그들은 삶의 진정한 변화, 용기와 진실에 의해 양육된 정의가 가장 강력한 적들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목격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기자들이 그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들과 인터뷰를 하려고 경쟁하는 동안 이지우는 재단 뒤편의 작은 방에서 김영수 씨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찾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김영수 씨. 소녀는 지쳤지만 환하게 빛나며 말했다. 정말 끝났죠, 그렇죠? 지난 몇 달간의 긴장으로 머리가 조금 더 희끗희끗해진 김영수 씨는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내 아들아.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은 끝났어. 하지만 무언가 나에게 말해주는데 너와 나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야. 이지훈은 그의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형성된 그들의 유대는 우정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되었다. 그것은 목적을 위한 파트너십, 세상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로 헌신하는 동맹이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소년이 물었다. 뭐니? 공이랑 해변이요. 그냥 아직 어린이라는 걸 기억하고 싶어서요. 이지훈이 웃었다. 김영수 씨는 지난 몇 달간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크게 웃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줄게. 그는 소년의 머리를 다정하게 헝클어뜨리며 대답했다. 그들이 미디어의 관심에서 잠시 벗어나 건물 뒤편으로 함께 나가는 동안 그들은 강혜진 씨가 은밀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외모에 기반한 결혼을 이뤘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회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재건할 기회였다. 5년 후 오후의 태양이 제주에 있는 새 희망, 재단의 새로운 시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이곳은 전국으로 확장된 네트워크의 일부인 북동부 지역에 개관된 12번째 센터였다. 새로 지어진 넓은 강당에는 미래의 주역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젊은이들이 주에 깊게 의자에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서 이제 16세가 된 이지우는 마이크를 조정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많이 성장했다. 더 키가 커지고 미래의 남자를 정의하기 시작하는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를 특징지었던 똑같은 단호한 눈빛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가 11살이었을 때 그가 시작했다. 저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청중은 제주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재단의 새로운 젊은 리더십,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고 어쩌면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책을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지우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사건을 문화 현상으로 만든 문학 작품과 영화를 언급하며 계속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묻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5년 후에 여러분이 들려줄 이야기는 무엇이 될까요? 이지훈이 강연을 진행하는 동안 단지 내 다른 구역에서 이제 새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된 김영수 씨는 그의 사무실에서 당국자들과 후원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65세의 그는 여전히 겸손함을 유지했지만 자신의 비극을 사회 변화의 움직임으로 바꾼 사람의 자신감과 존엄성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인상적입니다. 김영수 씨, 시민부 대표가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2만 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80%의 재취업률, 국제적인 인정, 중요한 숫자입니다. 김영수 씨가 동의했다. 하지만 저는 모든 통계가 꿈과 존엄성을 가진 실제 사람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재단에서 결코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도에서 김민정 씨와 박준영 씨는 나란히 걸으며 기관의 발전을 보여주는 패널들을 보고 있었다. 김민정 씨는 이제 재단과 협력하는 공립학교 네트워크의 교육 코디네이터였고, 박준영 씨는 전통 저널리즘을 떠나 재단의 홍보부서를 이끌며 아들이 시작한 대의에 자신의 경력을 바쳤다. 아직도 이 사진들을 보면 감동받아요. 김민정 씨가 부산에 있는 재단의 첫 본부를 보여주는 패널 앞에서 멈춰서며 말했다. 그 재판이 우리 삶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 박준영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그날 우리가 이지훈이 법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가 항상 옳지는 않아요. 김민정 씨가 웃었다. 때로는 아이들의 직감을 믿어야 해요. 재단의 기록. 보관소에서 대학생 팀이 사회 변혁에 대한 학술 프로젝트를 위해 자료를 연구하고 있었다. 역사 자료 중에는 한국을 바꾼 사건 5년이라는 헤드라인이 실린 특별판 신문이 액자에 담겨 눈에 띄었다. 주요 사진은 강릉재단 개관식 날 이지훈과 김영수 씨의 모습이었고, 박태호 씨가 행사장에서 호송되어 나가는 정확한 순간이었다. 그 사업가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한 학생이 사서에게 물었다. 여자는 안경을 고쳐 쓴 후 대답했다. 박태호 씨는 스토킹 및 사보타주 시도, 혐의로 2년간 사회봉사형을 이행했습니다. 그 후 그는 공적인 삶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그는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소규모 건축 자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 부인은요, 사서는 미소 지으며 벽에 걸린 더 최근 사진을 가리켰다. 그 사진에는 이제 정혜진이 된 강혜진 씨가 남편 전구진 씨와 함께 이전 박태호 건설 이제 전구진 건설과 새희망재단 간의 파트너십으로 건설된 100번째 사회주택의 개관식을 위해 테이프를 자르고 있었다. 강혜진 씨는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건설사의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꿔 사회주택과 지속 가능한 관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혼 3년 후 정구진 씨와 결혼했고 함께 국내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강당에서 이지훈의 강연은 젊은 참가자들의 질문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린 나이의 명성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13세 정도의 한 소녀가 물었다. 이지훈은 대답하기 전에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갑자기 모두가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고 인터뷰하고 저를 어떤 상징으로 만들려고 했죠. 다행히도 부모님과 김영수 씨가 저를 현실에 발을 붙이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셨어요. 내년에 시의원에 출마하실 건가요? 다른 젊은이가 물었다. 이지훈은 미소 지었다. 아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약계층의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정치 대표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든 사회사업이든 제 헌신은 변함없습니다. 더 공정하고 덜 불평등한 한국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세션이 끝날 무렵 젊은이들이 사진과 사인을 받기 위해 다가오는 동안 김영수 씨는 조용히 강당으로 들어와 자부심과 향수가 뒤섞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한때 홍수로 범람한 가을에서 구했던 그 소년 이지훈이 이제 다른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의 구원이 헛되지 않았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마지막 참가자가 나간 후 이지훈은 그의 멘토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얼마나 오래 거기 계셨어요, 김영수 씨? 그가 포옹하기 위해 다가가며 물었다. 네가 더 이상 내 조언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볼 만큼 충분히 오래 있었지. 김영수 씨는 감격하여 대답했다. 레오는 성장했어, 이지훈. 모든 면에서. 저는 항상 아저씨의 조언이 필요할 거예요. 젊은이가 반박했다. 우리 약속했잖아요. 기억하세요. 제가 법정에서 아저씨를 구했고 아저씨는 저를 청소년기의 실수로부터 구해줄 거예요. 둘 다 웃으며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농담을 회상했다. 오늘 서울에서 소식을 받았어. 김영수 씨가 강당 밖으로 걸어나가며 말했다. 우리가 제안했던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어. 이지훈은 놀라움과 감격으로 멈춰섰다. 두 번째 기회 법안이요? 정말요?
하스이스요 와서 그래. 이제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사법 시스템은 나처럼 극심한 필요로 인한 절도와 같은 경우에 사회적 완화 상황을 고려해야 할 거야. 이지훈은 기쁨의 외침을 참지 못하고 다시 멘토를 안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김영수 씨. 5년간의 싸움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지, 내 아들아.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해질녘, 이지훈 가족 김영수 씨, 강혜진 씨와 전구진 씨 부부, 그리고 재단의 주요 협력자들이 제주 바다가 보이는 새 건물 옥상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법안 통과뿐만 아니라 그들이 걸어온 모든 길을 위한 친밀한 축하 행사였다. 샴페인 잔을 따르던 강혜진 씨는 생각에 잠긴 듯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던 김영수 씨에게 다가갔다. 무슨 생각하세요? 그녀가 농담했다. 부산 고가도로 밑에서 자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가 반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언젠가 제가 여기에서 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전국 법안을 축하할 것이라고 말했다면 저는 그 사람이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강혜진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삶은 이상한 길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남자의 아내인 제가 오늘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영수 씨가 대답했다. 박태호 씨도 포함해서요. 그 말은 강혜진 씨를 놀라게 했다. 정말 그를 용서했나요? 그가 한 모든 일 후에도요? 김영수 씨는 다시 한번 지평선을 바라본 후 대답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강혜진 씨. 분노와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병들기를 바라며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이지훈이 그들에게 합류했고 그의 부모님과 정우진 부부가 뒤따랐다. 박준영 씨가 잔을 들고 건배했다. 새로운 법과 이것을 가능하게 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모두가 건배하는 동안 이지훈이 덧붙였다. 그리고 거지, 소년, 그리고 거만한 사업가로 시작된 이야기를 위하여.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영수 씨는 부드럽게 고쳐주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이지훈. 우리가 이 모든 세월 동안 배운 것처럼 변화의 이야기는 결코 실제로 끝나지 않아. 그것들은 단지 새로운 장들을 고무할 뿐이지. 다음 날 아침 두 번째 기회 법안 통과 소식이 전국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제주에 있는 재단 본부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에 사는 박태호 씨였다. 김영수 씨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었다. 짧고 손으로 쓴 편지였다. 김영수 씨께 5년간의 성찰 끝에 마침내 이 글을 쓸 용기를 찾았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도 않고 당신의 이해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재단의 놀라운 작업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며 마침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만과 자존심이 제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 아무도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고 오늘날의 저만 아는 이 작은 마을에서 저는 겸손과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소액의 기부금을 보냅니다. 과거에 제가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할 상환의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박태호 드림 편지에는 상당한 액수의 수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재단의 기준으로는 거액이 아니었지만 작은 마을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의미 있는 금액이었다. 김영수 씨는 그 편지를 자신의 개인 서랍에 보관했고 그 순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멀리서나마 이루어진 이 화해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사이클을 마무리했다. 나중에 그는 이지훈에게만 공유할 것이었다. 그 젊은이가 그 행동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이제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는 그의 주간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이지훈은 새로운 법안의 통과에 대해 언급했다. 5년 전 부산 법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 가장 중요한 장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 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의가 처벌이 아니라 변화와 기회를 의미하는 곳으로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 시민부 장관은 특별 행사를 위해 부산에 있는 재단 본부를 직접 방문했다. 김영수 씨가 이지훈을 구하기 위해 건너갔던 옛터에는
이제 간단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저 거지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범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새겨진 청동 명판이었다. 그 문구는 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행사 중 당국자들이 연설하는 동안 이지훈과 김영수 씨는 공모하는 듯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더 이상 운명이 특별한 상황에서 묶어준 소년과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용기, 진실, 그리고 끈기가 겉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상징이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지훈이 멘토에게 조용히 말했다. 뭐니? 김영수 씨가 물었다. 우리가 싸웠던 것에 대항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우리를 바꾸게 놔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도, 인정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구인지 바꾸지 못했어요. 김영수 씨는 감격하여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란다, 내 아들아. 통과된 법도 받은 상도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가치에 충실한 것이지. 해가 부산 위로 지고 몇 년 전 이지훈을 거의 휩쓸어 갈 뻔했던 낙동강 지류의 황금빛 반사가 드리워지는 동안 그 예상치 못한 우정의 유산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며 삶을 감동시키고 기관을 변화시키고 불평등으로 얼룩진 나라에서 정의의 의미를 다시 쓰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물었을 때 대답은 항상 같았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시작되었다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용기. 그리고 진실로 시스템 전체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소년의 용기. 김영수 씨와 이지훈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적인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약하고 취약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가장 큰 감옥, 즉 편견, 무관심, 불의로부터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다. 이야기 끝.